형부, 그날 밤 기억나요? 무슨 반말이야? 찰국꽃 떨어지던 날. 제가 그 향수 처음 뿌렸던 그날이요. 그 얘긴 하지 말자. 왜요? 그때 형부 눈빛,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부산한 소음 너머로 그녀가 걸어올 때부터 이미 알았어요. 찰구빛 블라우스, 목선 아래로 떨어지는 얇은 천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천 위로 살짝 번지던 향수 냄새, 정미가 쓰던 향과 똑같았습니다. 그 향은 죽은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욕망의 냄새였어요. 형부, 그 향기만 나면 저는 아직도 숨이 막혀요. 인수가 아직도 저한테 마음 있으시죠?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로 세월이 무너졌죠.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향수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다시 피어오르던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길로 향하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건 살구빛 향수와 후회, 그리고 다시 피어난 감정의 이야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형부, 여기 왜 혼자 계세요? 그 말에 난 얼른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미처 정리되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니 문틈 사이로 들어선 인숙이 조용히 웃고 있더군요. 그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살구빛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했지만 그 색감만은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블라우스는 아내 정미가 생전에 자주 입던 색이었거든요. 아니, 인숙이 처음 입고 나타났을 때부터 그랬죠. 나를 자극했던 건 그 색깔 하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인숙이었기에 더 묘하게 느껴졌어요. 방 안 너무 조용하길래요. 형부, 어른들 방에 안 가셨어요? 인숙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무릎 위로 단정히 올려진 치마 자락, 그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종아리가 슬며시 시야에 들어왔죠. 난 얼른 눈길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바람을 읽는 듯한 얇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건 정미가 쓰던 향수와 같은 거였죠.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지. 명절 땐 사람이 너무 북적이잖아. 정말 그 이유뿐이에요? 인숙의 말투는 늘 반쯤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농락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장난인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난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형부,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뭐가? 이렇게 손끝이 먼저 반응하는 거요. 그녀는 제 손등을 살짝 건드리며 웃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땀이 흘렀어요. 그 짧은 접촉이 무슨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나 역시 예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인숙은 그런 나를 바라보며 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찰구빛, 아직도 좋으세요? 그 말에 난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가 입던 마지막 옷도 살구빛이었죠. 그날도 인숙이 지금처럼 조용히 방에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정미가 내게서 돌아서던 그 밤, 살구 향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었죠. 그 얘긴 이제 하지 말자. 형부, 아직도 그날이 불편하세요? 그녀가 묻자난 말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손끝은 서늘하게 식었으며 다리 아래가 얼얼할 만큼 긴장됐죠.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한 손으로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남겼죠. 아직도 나 보면 숨 막히세요?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눈빛, 그리고 그날의 침묵까지 전부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정미의 제사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늘 그렇듯 말이 없고 조용히 웃고만 있었죠. 그 웃음이 왜 이리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오늘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인숙이었어요. 그녀는 함께 저를 올리고는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언니 사진, 아직도 저 웃음이네. 변하지도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잔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걸 제게 건넸습니다. 위스키였죠. 그녀가 먼저 잔을 들이켰고
이어 제 눈을 바라보며 묻더군요. 형부, 정미 언니가 죽기 전 제게 전화했었어요. 그날 새벽이었죠. 언니는 울지도 않았고 화도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만 남겼어요. 인수가, 정기 오빠는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는 죽기 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을 왜 굳이 인숙에게 했을까? 그 의미를 나는 그제야 짐작할 수 있었죠. 인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형부는 그때 언니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 질문 앞에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었다고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죽은 사람 앞에서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녀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형부를 봤어요. 언니보다 더 자주, 더 가까이. 그래서 알아요. 형부 마음속에 언니보다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말없이 정미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정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형부,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는 모른 척 못하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죽은 자의 자리, 그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감정을 애써 부정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울리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요. 형부, 운전 아직도 잘하시죠? 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가 떨어졌다고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라는 말에 우리가 자연스레 짝이 되었거든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도 어깨가 굳었고 심장은 느닷없이 박자를 놓치기 시작했죠. 조수석 문을 열고 타는 그녀의 치마 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무심하게 내린 그녀의 손이 그 자락을 쓸어내릴 때 손끝이 허벅지를 살짝 스쳤고 그 순간 나는 괜스레 백미러를 조정하며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차 안, 아직도 살고 냄새 나네요. 형부 차엔 늘 이 향이 있었어요. 그냥 방향제야. 별 뜻은 없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그건 정미가 생전에 쓰던 향수였고 정미가 떠난 뒤에도 나는 그 냄새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잊고 싶은 날엔 더 짙게 그 향을 뿌렸거든요. 마트로 가는 길, 라디오에선 옛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숙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슬쩍 말하더군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고3 때 형부랑 같이 버스 기다리며 들었던 거. 기억이 안 날 리 없었죠. 여름방학 갑작선 소나기 속에서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둘이 서 있었던 그 장면. 그녀의 어깨에 우산 물기가 뚝뚝 떨어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랐지. 그때도 알았어요. 형부가 절 일부러 안 보던 거, 일부러 눈 피하던 거.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수치심과 체념, 그리고 인정이 묻어 있었어요. 마트에 도착하자 인숙은 카트를 끌며 먼저 들어섰습니다. 푹신한 니트에 바짝 달라붙은 치마는 시선을 끌기엔 너무 매끄러웠고 나는 그 시선을 거두려 애를 썼죠. 과일 코너 앞, 그녀가 오렌지를 고르는 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아니, 익숙했죠. 정미도 같은 방식으로 손끝으로 과일을 눌러보며 고르곤 했거든요.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 저 일부러 입은 거예요. 그 색, 그 블라우스. 숨이 멎을 뻔했어요. 마치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죠. 왜? 형부가 기억하길 바라서요. 나, 그때도 이 색 입고 있었단 거. 그리고 형부가 그날 날 봤다는 거. 아주 오랫동안. 나는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 말투가 내 안에 무언가를 자꾸 건드렸어요. 우리는 계산을 마치고 나왔고 주차장 한켠에 서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녀가 트렁크를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우연히 본 거였어요. 형부가 저를 얼마나 오래 바라보는지. 그 눈빛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안에 흐르던 향기보다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았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밤이 깊었습니다. 설거지 소리도 웃음소리도 이제는 방 안으로 흩어져 사라졌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나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한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죠. 형부, 아직 안 주무세요? 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낮게 묶고 회색 가디건을 걸친 채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찻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앉았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형부 방에 불 켜진 거 보고 혹시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나는 가만히 그녀가 따른 찻잔을 받았습니다. 잔잔한 향이 퍼졌고 그 안에 살구의 기운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어지러워졌죠. 오늘 마트에서 그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형부가 왜 그날 그렇게 오래 절 봤는지. 나는 웃음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숙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무릎을 가볍게 감싼 채 시선을 맞췄죠. 그날 이후로요. 저 계속 기다렸어요. 형부가 다시 한번 그런 눈빛으로 봐주길. 그런데 항상 피하시기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내게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니요. 사실 나는 피한 게 아니었죠. 그냥 도망친 거였습니다. 정미와 인숙 사이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균형을 잡으려 했던 내 비겁함이었어요. 형부, 솔직히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마음이 있죠? 아니라고 하면 전 그냥 나갈게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은 도발이 아닌 거의 호소에 가까운 말투였죠.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천천히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결은 차가웠지만 체온은 묘하게 불붙는 듯했죠. 형부, 정미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향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녀는 손목 안쪽을 제게 내밀었고 나는 본능처럼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 익숙하고도 낯선 향기 정미의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완전히 인숙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거실을 지나는 소리. 인숙은 움찔했지만 바로 조용히 제게 몸을 기대더군요.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만 있는 거니까. 그녀의 속삭임은 차라리 주문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의 손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툭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 믿고 있었는데 문이 스스로 닫힐 리 없었죠.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요동쳤고 인숙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형부 이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죠. 그건 말보다 명확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부,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인숙의 속삭임은 명령 같았고 동시에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너무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한 점 없이 눈송이 하나가 유리창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더니 블라우스의 맨 윗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듯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그 단추 하나가 풀리자 나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거리였으니까요. 형부, 저 그날 기억해요. 형부가 창밖에서 저를 본 그 순간, 제가 그 문을 일부러 안 잠갔다는 것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인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도 그런 나를 애써 모른 척 해줬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부는 항상 도망쳤어요. 언니 옆에 있을 때도, 제 앞에 섰을 때도. 지금도 그러시려고요? 그녀는 조용히 제 무릎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금기였고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안도였어요. 정미 언니 죽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형부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형부를 혼자 두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그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정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몸을 기대며 제 어깨에 이마를 댔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억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후회해도 돼요. 다시 물러나도 돼요. 대신
오늘은 저한테 와주세요.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가볍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나를 덮쳐왔죠.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어떤 대사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지만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가장 선명하게 느낀 건 단 하나였어요. 살구향. 정미가 아닌 인숙의 살구향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향기였고 그 향이 내 기억 속의 모든 선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단추 하나가 풀렸고 그와 함께 10개의 기억이 덮쳐왔습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그 온기가 얼마나 오래 내 곁에 있었는지를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6장. 침묵의 식탁.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다시 분주했습니다. 국이 끓고 전이 지져지는 소리 사이로 가족들 웃음소리가 오갔죠. 나는 거실 한켠에 앉아 커피를 입에 댄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마치 내 안의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척 말이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등 뒤로 스치는 기척 하나에도 숨이 턱 막혔고 어깨가 저릿했습니다. 인숙이 다가오는 걸 느꼈죠. 그녀는 조용히 내 옆을 지나치며 식탁 쪽으로 가 앉았습니다. 딱 한 번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너무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수빈이가 농담 삼아 건넨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억지로 따라 웃었죠. 그러나 그 웃음 너머로 인숙의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질을 하며 말없이 내 손등을 훑듯 바라봤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인숙은 휴지로 입가를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고 나갔죠. 작고 접힌 쪽지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창고 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쪽지 하나가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죠.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는 듯.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시선은 그녀를 따라 움직였고 마음은 저녁이 오는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나는 내 나이 59이라는 걸 그날만큼은 철저히 잊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왔습니다. 마치 약속된 것처럼 나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마당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겠지만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술 한 잔씩에 졸음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오는 건 오히려 쉬웠죠. 창고 뒤쪽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이미 끝물이라 앙상했고 그 옆에 자라난 어린 살구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살구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형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서운한 빛이 분명했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담배를 꺼내 들고는 저 멀리 불빛 없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미 언니가 이 나무 심은 거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정미가 직접 묘목 사다가 심은 나무였죠. 그땐 나무가 워낙 작아서 아이들이 물을 줄 때마다 넘어지곤 했는데 지금은 제법 어른 키만큼 자랐더군요. 근데 형부는요, 언니보다 늘 저를 먼저 봤어요. 그거 지금 말해도 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섰습니다. 인숙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날 언니가 다 알아챘던 것 같아요. 형부가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문턱에서만 서 있던 날, 언니가 제 손 잡고 말했거든요. 형부는 마음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알지만 표현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녀는 담배를 밟고 끄더니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뒤쪽으로 돌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이 옷, 언니 장롱에서 꺼낸 거예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살구색 가디건.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그녀의 어깨 위 가디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건 정미가 생전에 입던 옷이었고 나는 그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인숙은 내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아닌 저를 보면서도
항상 언니를 죄처럼 느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 죄조차도 부러웠어요. 형부 마음 안에라도 살고 싶었거든요. 나는 인숙을 말없이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너무 작고 가벼웠어요. 가디건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마치 오래전 기억처럼 희미하고 또렷하게 다가왔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 하나만 더 만들면 안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은 아주 작게 떨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살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장면을 끝내주는 신호처럼 우리는 말없이 그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했고 시간을 멈춘 듯이 조용한 공간에서 온몸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어요. 그 밤 살구향은 공기 중에 오래도록 맴돌았고 나는 다시는 지우지 못할 장면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밤은 너무도 살아있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조카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친척들도 인사를 끝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제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 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숙도 떠났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도록 멀게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우리는 서로를 다시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형부, 이젠 형부 인생 좀 사세요. 정미 언니도 분명 바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는 미련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건 담담한 이별이었고 동시에 아주 조용한 시작이었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 혼자 남은 나는 정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말을 꺼냈어요. 정미야,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제야 알겠어. 내가 진짜 누구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그게 죄라면 평생 짊어지고 살게.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용서라도 하는 듯이. 며칠 후 마당 한켠에 핀 살구꽃을 보고 나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겨울 끝자락,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피어난 그 꽃은 말없이 내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나는 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죠. 형부. 아니, 그냥 정기라고 불러줘. 앞으로는.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기 씨, 두 번째 봄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살구꽃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꽃잎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라 나에게로 다시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봄은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맞이하는 계절이라는 걸요.